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싱가포르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정보 분석가가 있습니다. 15년차 베테랑 분석가인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녀가 주목한 것은 한국의 한 언론사가 보도한 특종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사가 나온 직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형 언론사들의 이상한 반응, 정부기관의 급작스러운 대응, 그리고 미군의 수상한 행보까지 마치 누군가 진실을 덮으려 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모두 연관된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15년간 본 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관련이 된 건데 대체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을 때였어요. 컴퓨터 화면이 번쩍이면서 알림이 떴고 저는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정보 분석가 경력에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 이름은 레이븐 몽고메리예요. 저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을 분석하는 일을 해요. 쉽게 말하면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단서를 찾는 탐정 같은 역할을 해요. 기업들은 이런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생길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저를 고용하죠. 그날 아침 저는 한국의 한 뉴스 사이트 스카이데일리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기사는 모든 걸 뒤바꿔 놓을 내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 아마도 중국 출신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치 스포츠 경기의 심판 같은 존재예요.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규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니 마치 다른 팀 소속의 사람이 결승전 심판을 맡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더 읽어 내려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 동안 아시아의 정치적 사건들을 분석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어요. 스카이데일리가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했어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노트를 꺼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의 높은 빌딩 안에 있는 제 사무실은 어느새 지휘본부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배들이 해협을 따라 오가며 각국의 물품을 실어 나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국과 이 뉴스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일부는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거예요. 제 분야에서는 이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뤄요. 마치 누군가 몰래 학교 회의에 숨어들어 시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과 비슷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국가 전체의 선거 시스템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다른 언론사들이 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많은 언론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너무나도 빠르게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단정짓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면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많이 봐왔어요. 큰 조직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뉴스가 나오면 진실을 파헤치기보다 먼저 부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패턴을 읽는 법을 배웠어요. 뉴스 자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어떤 뉴스가 나오자마자 누군가가 너무 성급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저는 오히려 그 뉴스에 더 관심이 가요.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엔 뭔가 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노트를 정리하고 관련 정보들을 연결하며 분석했어요. 그러는 동안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봤어요. 저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추가 정보를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즈음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오랫동안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거라고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나 스파이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신뢰의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투표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언론이 진실을 전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 뉴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저는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오랫동안 분석해왔어요. 그리고 때때로 가장 큰 변화는 단 하나의 뉴스 기사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어요. 이번 사건도 그런 순간 중 하나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일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어요. 이 사건은 누군가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했어요. 무엇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바로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앉아 있다가 비밀 임무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특수항공기인 울프하운드씨 16A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벌어진 비밀 작전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로서는 이 소식이 단번에 눈길을 끌었어요.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평택 한 개 수상한 배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평택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어요. 평택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대형 선박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번 건은 달랐어요. 그냥 평범한 배가 아니라 간첩을 잡는 작전에 관련된 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 배가 아니라 사실 특수군용 항공기가 동원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더 말이 됐어요. 제가 보안 작전을 분석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중요한 수감자들을 이송할 때 항공기를 선호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배보다 훨씬 빠르고 경비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다음 내용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용의자들이 옮겨진 곳이 그냥 아무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키나와로 이송됐어요. 저는 오키나와를 잘 알아요. 일본의 섬이지만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가 많아요. 제 경험상 오키나와는 이런 민감한 작전을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예요. 일본 본토에서 떨어져 있어서 외부의 관심을 피할 수 있고 동시에 필요한 모든 보안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요. 저는 지도책을 꺼내서 예상 비행 경로를 표시해 봤어요. 한국에서 오키나와까지는 비행기로 멀지 않은 거리지만 일반인의 눈을 피하기에는 충분히 먼 거리예요. 손가락으로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 작전이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되었을지 생각했어요. 용의자 이송은 일반 승객을 태우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모든 세부 사항이 철저하게 준비돼야 해요. 보고서에는 용의자들이 경비에 이송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전문 보안 요원들이 비행 내내 그들을 감시했다는 뜻이죠. 제가 유사한 사건들을 연구해 본 결과 이런 작전에 투입되는 요원들은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행 중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 사건이 저에게 특히 흥미로웠던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와 연결된 점 때문이었어요. 단순한 용의자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기관 중 하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그 과정에 간첩이 개입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날 저는 몇 시간 동안 메모를 정리하고 관련된 연결고리를 찾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해가 이동하고 책상 위 커피는 식어버렸지만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특수군용기로 용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는 방식은 제가 연구했던 다른 사건들과 상당히 유사했어요. 체포 후 신속한 이송, 철저한 보안 유지, 그리고 신문을 위한 안전한 장소 확보까지 모든 단계가 익숙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가득 찬 보고서를 바라보면서 이 사건이 아시아 국가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특히 선거와 간첩이 얽힌 사건이라면 각국의 외교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대기업들은 이런 정치적 사건들을 이해해야만 아시아 시장에서 올바른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해가 지고 싱가포르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할 무렵 저는 이 사건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경험상 간첩과 선거 보안이 얽힌 사건들은 하나의 층을 벗겨내면 그 아래 또 다른 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메모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걱정이 커졌어요. 저는 아시아의 정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상황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대형 언론사들이 스카이 데일리 보도를 다루는 방식이 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여러 번 봐왔던 패턴과 똑같았거든요. 처음 스카이 데일리가 선거관리위원회 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를 보도했을 때 다른 언론사들도 금방 따라가면서 자체 조사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보통 어떤 신문사가 중요한 사실을 밝혀내면 다른 언론들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주요 신문사들과 방송국들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빠르게 가짜뉴스라고 단정지었어요. 즉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몰아간 거죠. 저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봐왔어요. 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 위협을 느낄 때 그들은 종종 문제의 본질을 조사하기보다는 보도한 매체를 공격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해요. 책상 앞에 앉아서 뉴스 사이트들을 계속 지켜봤어요. 하나둘씩 올라오는 기사들은 모두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허위 보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 신뢰할 수 없는 출처 같은 말들이 반복됐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기사들 중 어느 것도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틀렸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틀렸다고만 할 뿐, 왜 틀렸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날 아침이 기억에 남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읽고 있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매체 자체를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흐름이 보였어요. 왜 다른 언론사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을까? 왜 스카이데일리만 이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 같은 질문들이 제기됐죠. 하지만 저에게 이 질문들은 마치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에게 왜 너만 이걸 발견했어? 라고 묻는 것과 같아 보였어요. 더 흥미로웠던 건 이런 보도를 하는 몇몇 언론사들이 강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아시아 정치 문제를 연구하면서 언론사들이 중요한 인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특정 이슈를 피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마치 어떤 학생이 잘못된 일을 목격했지만 인기 많은 친구들에게 미움을 살까봐 선생님께 말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소셜미디어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한국 SNS를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퍼지는지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카이데일리를 바로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대형 언론사들을 신뢰했어요.
마치 줄다리기처럼 진실이 그 중간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일부 언론들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이 아니라 스카이데일리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이 신문사는 누가 자금을 대고 있을까? 왜 하필 지금 이런 기사를 내는 걸까? 같은 질문들이 제기됐어요. 이런 방식은 우리가 물타기 기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핵심 이슈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다른 작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패턴을 저는 다른 나라에서도 봐왔어요. 규모가 작은 언론사가 중요한 사실을 밝혀내면 더 큰 언론사들은 종종 강력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작은 언론사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고 해요. 마치 누군가 깜짝 파티 계획을 알아차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네가 착각한 거야 라고 설득하려는 것처럼요. 반응을 보인 건 언론사들만이 아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스카이데일리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스카이데일리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정치 문제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덮으려고 할 때 그 이야기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게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이 모든 걸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저는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위험을 분석하면서 기업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뉴스 보도와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끔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감추려고 애쓰는 방식이 오히려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대화의 흐름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선거관리위원회 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점점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이제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믿을 만한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어요. 어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죠. 사람들은 더 논쟁하기 쉬운 주제로 초점을 옮기게 되고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요. 저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정치 문제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 미국군에 질문했을 때였어요. 저는 직업상 군 관계자들과 자주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본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기자들이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대해 질문하자 군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가짜뉴스, 즉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보 분석가로 15년 넘게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미리 확인도 하지 않고 너무 빨리 부인하면 보통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웠던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군이 그 기사를 부인하고 바로 직후에 대변인 채용 공고를 올린 거예요. 새 대변인을 찾는다는 거였죠. 이 타이밍이 너무 묘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큰 이슈가 터진 순간에 새로운 대변인이 필요했던 걸까요?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이 두 가지 정보를 나란히 놓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너무 빠른 부인과 갑작스러운 채용 공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일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작은 디테일들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예전에도 여러 번 봤어요. 비밀 작전이 들통나면 조직들은 보통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해요. 빠르게 부인하거나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는 식이죠.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왜 이렇게 급하게 새 대변인을 구했을까요?
만약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생각할수록 모든 게 더 수상해 보였어요. 저는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리스크를 분석해서 기업들에게 조언하는 일을 해요. 그 과정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조직이 까다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답변하는지 아니면 성급하게 부인하는지 말이에요. 이번 경우 미국군의 반응은 제가 예전에 봤던 무언가를 숨기려는 조직들의 행동 패턴과 너무 비슷했어요. 별다른 조사 없이 빠르게 부인했고 갑자기 홍보팀을 개편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이 논란 자체를 없애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군은 스카이데일리 기사에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뢰할 수 없다고만 했어요. 이런 식의 애매한 답변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군은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국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한국군과도 긴밀히 협력하죠. 만약 중국 스파이들이 정말 체포돼서 오키나와로 이송됐다면 미국군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빠르게 부인하고 내부적으로 변화를 준다는 게 더 이상했어요.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계속 이 사건의 흐름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의문만 더 생겼어요. 왜 군은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뭘 숨기려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번 사건에서 군이 보인 태도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크고 강한 조직이라도 어떤 사실을 숨기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보통 빠르게 부인하거나 다른 이슈로 관심을 돌리려 해요. 하지만 저처럼 오랫동안 조직들의 행동을 분석해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동 자체가 더 많은 걸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고객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주 신중해야 했어요. 군이 정확히 뭘 숨기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이 큰 의문을 남겼다는 점은 분명히 전해야 했어요. 때때로 어떤 이야기에 대한 부인 방식이 그 이야기 자체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기도 하니까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었고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한국에서 온 최신 소식을 확인했어요. 아시아의 정치적 갈등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에서도 익숙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흔히 NEC라고 부르는 기관이 본격적으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와 잠재적 스파이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대신 NEC는 그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 즉 스카이데일리와 그 기자들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여러 번 봤어요. 권력을 가진 조직이 위협을 느낄 때 종종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하거든요. NEC의 변호사들은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어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심지어 기자들이 체포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아시아의 정치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런 식의 법적 대응이 나올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어요. 이런 방식은 보통 두려움에서 나와요.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보이는 태도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NEC 측은 기자들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기사에서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틀렸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대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만 했어요. 작년에 다른 나라에서 연구했던 사례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정부기관이 민감한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법적 위협으로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요.
오히려 법적 협박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의혹은 더 커졌어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니 싱가포르의 분주한 거리 풍경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아마 선거 보안이나 외국 스파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외국인 노동자, 특히 중국 스파이가 개입했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애니 씨의 대응 방식은 저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걱정스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는 한 숨길 것이 없는 조직은 조사를 환영해요.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죠. 하지만 NAC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법적 위협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문제를 덮으려고 했어요.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아시아의 정치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기업 고객들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법적 공방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야 했어요. 단순히 몇몇 기자들이 법적 문제에 휘말린 사건이 아니었어요. 한국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였고 권력을 가진 조직이 법을 이용해 진실을 숨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NH가 허위 주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정치적 갈등을 연구해 오면서 다른 관점을 보게 됐어요. 저는 NEC가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던질 경우 드러날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형사 고소의 목적은 진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야 할 비밀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왔어요. NEC 변호사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며 언론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시작점이 된 기본적인 질문들에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어요. 선관 위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외국 스파이들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질문들이야말로 답을 들어야 할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법적 위협과 기자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뿐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결백한 조직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심각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그것이 밝혀지는 걸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조직의 행동이었어요.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스카이데일리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곱씹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정치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퍼즐의 조각들을 제대로 맞춰야 했어요. 우선 스카이데일리가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그들은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터뜨리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조각들을 시간차를 두고 하나씩 흘려보냈죠. 마치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던지는 것처럼요. 이런 방식은 보통 기자들이 실제 정보원을 두고 있을 때 나오는 패턴이에요. 반면 누군가 이야기를 지어낼 때는 보통 처음부터 모든 걸 한꺼번에 말해버려요. 나중에 추가로 제공할 진짜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노트를 집어들고 각 단체들이 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리해둔 내용을 살펴봤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신문사들, 그리고 군부까지. 이들 모두가 보이는 반응이 너무 익숙했어요. 조직이 무언가를 숨기려고 할 때 흔히 하는 행동들이었거든요. 핵심 질문에 답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도를 한 언론을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몇 년 전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사건을 조사했을 때도 정부 관리들이 딱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도 뭔가 잘못된 일을 들켰을 때였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정말 제 관심을 끈 부분은 이게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얽혀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나라가 맞물리는 이야기라면 사실일 가능성이 커요. 국가 간 협력,
특히 군사작전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조작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화이트보드에 정리해둔 사건의 타임라인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정보 분석가로서 보기엔 사건이 전개된 흐름이 매우 논리적이었어요. 용의자들이 오키나와로 이송된 방식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군사 절차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미군 측의 혼란스러운 반응, 처음엔 그런 비행기는 없다 라고 하더니 나중엔 말을 바꾼 점, 이것도 눈여겨볼 만했어요. 이런 태도는 보통 갑작스러운 폭로로 인해 당황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 신문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핵심은 각국이 외부 개입으로부터 선거를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것이었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투표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어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대기업들이 아시아의 정치적 리스크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 제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외국의 개입으로부터 선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한 나라가 스파이를 발견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협력해야 할까? 그리고 언론이 진실을 보도할 때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사무실 바닥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저는 이 분석을 읽게 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기업의 리더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평범한 시민들까지요. 그들은 알아야 해요. 이 사건이 단순히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민주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해요. 제가 아시아의 정치 문제를 연구해온 모든 시간 중에서 이번 사건만큼 중요한 사례는 드물었어요. 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허점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대형 언론사가 놓친 진실을 작은 신문사가 밝혀낼 수도 있다는 점도 증명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이든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폭로가 나올 거고 더 많은 부정과 반박이 이어질 거예요. 논쟁도 계속될 테고요. 하지만 저 같은 분석가의 역할은 이런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제가 본 건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경고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싱가포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아마도 한국의 스카이데일리 기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겠죠. 여전히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해요. 제 경험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니까요. 여기 펜타곤의 한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읽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미국의 고위 관료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에는 중국이 미군 기지를 향해 벌이고 있는 놀라운 활동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그가 가장 놀란 것은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기밀을 수집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첨단 기술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그의 손에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만약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중국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전략 고문으로서 펜타곤에 들어섰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알렉산드라 리처드슨 박사라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지 연구해 왔어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배운 것들, 그리고 이 지역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매일 아침 저는 동북아시아의 3가지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요. 첫 번째는 핵무기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군대의 배치 위치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정보 수집 활동, 즉 스파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얼핏 보면 각각 다른 문제 같지만 사실 이 3가지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선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저는 전략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펜타곤에서 아시아 지역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을 도왔어요. 쉽게 말해, 저는 거대한 체스판을 연구하는 사람 같아요. 이 체스판 위의 말들은 각 나라들이고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 애쓰고 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동북아시아 지도가 크게 걸려 있어요. 저는 종종 그 앞에 서서 각 나라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곤 해요. 한국은 미국의 강한 동맹국이에요. 그 옆에는 종종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북한이 있죠. 그리고 매년 힘을 키워가는 중국이 자리하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일본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죠. 제 책상 위에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담긴 보고서들이 쌓여 있어요. 한국은 미국의 오랜 친구이자 동맹국이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한국도 자체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마치 동네에서 한 아이가 커다란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 다른 아이들도 자기만의 막대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막대기가 많아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법이죠. 저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군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다들 저에게 걱정을 털어놓아요. 리처드슨 박사, 아시아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중국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군사기지를 주시하고 정보를 모으고 있죠. 북한은 여전히 위험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한국은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을 지켜줄지 고민하고 있어요. 제 역할은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에요. 가끔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엑스레이를 들여다보는 대신 위성 사진을 분석하고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대신 군사 이동을 살펴봐요. 약을 처방하는 대신 평화를 강화할 방법을 제안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복잡한 보드게임과도 같아요. 각 나라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게임이죠. 한 나라가 움직이면 다른 나라들도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군사 계획을 바꾸면 북한이 반응하고 중국이 정보 수집 활동을 늘리면 일본이 경계를 강화해요. 미국이 군대를 이동시키면 모든 나라가 그 변화를 주목하죠. 제가 연구해온 지난 세월 동안 작은 변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군대를 몇 명만 이동시켜도 한 나라에는 안도감을 주지만 다른 나라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무기를 추가하면 동맹국들은 안심하겠지만 반대편에서는 불안과 분노가 커질 수도 있고요. 저는 단순히 학자나 전직 펜타곤 고문으로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지역의 평화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 일본의 평화로운 항구, 중국의 붐비는 도시들의 사진을 보면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배운 것은 쉬운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답을 찾으면 새로운 질문이 생기고 한 걸음 나아가면 또 다른 도전이 펼쳐져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것들을 나누려 해요.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 주위에는 지도와 보고서, 연구 자료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평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지역의 복잡한 관계를 연구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 중요한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책상에 앉아 한국의 핵무기 관심에 관한 보고서 더미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동북아시아 안보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지역 내 국가들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군 장교인 박 장군과 만났어요. 그는 많은 한국 국민이 안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길 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저도 그들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시험하고 핵무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중국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핵무기를 갖는 게 그렇게 간단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저는 이 점을 10대 딸에게 동네를 예로 들어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만약 한 집이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집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가지려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집들이 무기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동네가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더 불안해질 거예요. 이것을 핵 도미노 효과라고 부르는데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핵무기를 원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워싱턴에서 군사 전략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을 자주 듣습니다. 그들은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오히려 지역의 안보가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해요. 일본도 자국의 핵무기를 원할 수 있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거예요. 일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다른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이었죠. 하지만 저는 국방부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확장 억제라고 부르는데 마치 형이 다른 집에 살고 있어도 동생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최근 서울을 방문했을 때 여러 군사기지를 찾아가서 한미 양국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미국과 한국의 군대가 어떻게 협력하여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하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방법들이 핵무기만큼 강력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저는 핵무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엄청난 책임과 위험을 동반한다고 설명합니다. 핵무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훈련된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며 언제 사용할지에 대한 철저한 규칙도 마련해야 해요. 마치 위험한 동물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매우 튼튼한 우리와 숙련된 조련사, 그리고 엄격한 관리 규칙이 필요하죠. 자문 역할을 하는 저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현재의 안보 체계를 더 강화하는 것이 핵무기를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자주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군대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북한이 어떤 공격도 강력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앞으로 한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안보 보호망 안에서 한국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점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해요. 사무실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국방 관계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핵무기 확산 없이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제가 경력 동안 다뤄온 과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과 협력을 통해 모두가 더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어요. 요즘 펜타곤의 긴 복도를 걸어 다니다 보면 주한미군에 대한 많은 대화를 듣게 돼요. 오랫동안 군 지도자들을 자문해온 사람으로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동북아 정세가 변하고 있어요. 중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도전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배운 점을 공유해 볼게요. 매일 아침 저는 이 지역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 보고서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연하다는 건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회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자주 이루어졌어요. 군 지휘관들은 커다란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병력과 함선, 항공기를 어디에 배치할지를 고민했어요. 그 논의의 핵심은 항상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한국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이익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은 마치 체스를 두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 개의 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한쪽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위협이 생길 수 있어요. 북한에만 신경 쓰다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중국을 의식하다 보면 북한에 대한 방어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수년 동안 이 문제를 다루면서 보아온 군 지도자들의 고민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주한미군의 주둔 위치, 지역 내 군사장비의 종류와 배치,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빠르게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지, 한국군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는 보통 보안이 철저한 회의실에서 진행됐어요. 저는 그곳에서 수많은 장군과 제독들이 토론하는 걸 지켜봤어요. 군사 용어는 어렵고 복잡했지만 결론은 단순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기억에 남는 회의가 하나 있어요. 비 오는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고위 군사기획자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 장군이 화이트보드에 2개의 원을 그렸어요. 하나는 북한을, 또 하나는 중국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선을 그어가며 상황별로 병력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설명했어요. 그 단순한 그림이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을 한눈에 보여줬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군의 배치를 조정하는 건 마치 방 안의 가구를 옮기는 것과 같아요. 하나를 움직이면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서 병력을 줄인다면 그 지역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해요. 제가 읽은 보고서들과 참석했던 회의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주한미군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병력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순간에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군사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정밀하게 감시하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변화 덕분에 현재 보유한 병력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만큼 군인들의 훈련 방식도 달라져야 해요. 펜타곤에서 일했던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큰 과제는 균형을 찾는 일이었어요. 북한의 확실한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도 중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놓치지 않아야 해요.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죠. 군 지도자들은 지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지도 위에서 전략을 세우고 보고서를 분석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비하고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철저한 계획과 유연한 대응 능력이야말로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전략연구소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최근에 알게 된 사실들 때문에 걱정이 앞섰어요. 저는 알렉산드라 리처드슨 박사이고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지난주 저는 오랜 친구 사라를 만났어요. 그녀는 방첩 업무를 하고 있는데 커피를 마시며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내용이 제가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알렉스,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군사기지 주변에서 중국의 활동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의 안보 문제를 연구하면서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봐왔으니까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체스를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상대가 내가 어떤 수를 둘지 미리 알고 있다면 게임을 이기기가 어렵겠죠? 지금 중국이 하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미국과 한국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든 걸 알아내려고 해요. 그들은 우리 군사기지를 직접 관찰하고 방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며 심지어 우리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시도도 해요. 제가 최근 연구한 내용을 보면 중국이 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방법은 3가지예요. 첫째, 위성을 이용해 군사기지와 함정의 사진을 찍어요. 둘째, 우리 동맹국의 해역 근처로 배를 보내 군사훈련을 관찰해요. 셋째,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빼내려고 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첩보 활동처럼 극적인 장면은 없어요. 대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정보를 모으는 방식이죠. 저는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정보 수집이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배웠어요. 다른 나라가 우리의 군사 계획과 역량을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마치 카드게임에서 내 패를 전부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도 방어하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작년 여름 저는 한국에 방문해서 군 지휘관들을 만났어요. 비무장지대 근처의 관측소에 서서 북한 쪽을 바라보니 그 거리가 정말 가까웠어요. 한국의 수도 서울도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군사 기밀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만약 중국이 수집한 정보를 북한과 공유한다면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걱정되는 건 중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이 문제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 사람이 직접 군사기지를 멀리서 감시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작은 드론을 이용해 눈에 띄지 않게 감시하고 고도로 발전된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위성 기술로 지상에서 아주 작은 것까지 정밀하게 볼 수 있죠. 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정보는 3가지예요. 첫째, 미국과 한국 군대가 함께 훈련하는 방식. 둘째, 새로운 군사 장비의 종류와 성능. 셋째, 지역 내 긴급 상황에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지예요. 그들은 우리 군사 훈련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만약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지를 파악하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단순히 울타리를 더 높이 세우거나 자물쇠를 더 단단히 채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날의 환경에 맞는 똑똑한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일부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군사 훈련을 하는 시간과 방식을 바꿔서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컴퓨터에 어떤 정보를 저장할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또한 한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서
정보 수집 활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때때로 연구 노트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중국의 활동에 대한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전체 그림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만 미국과 한국 군인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석양을 바라보면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았으면 해서요. 책상에 앉아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대한 보고서 더미를 바라봤어요. 이 문제를 다룬 지도 벌써 20년이 됐는데 이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건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조각이 딱 맞아떨어져야 했어요. 이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은 미국과 한국의 우정이에요. 우리는 이를 안보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좋은 친구끼리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우정이 몇 가지 큰 시험대에 올랐어요.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서울에서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한 동료가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지켜줄지 확신이 없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신뢰성 문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정말로 도와줄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국이 가장 걱정하는 건 북한의 무기, 특히 핵무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가지려고 할 거예요. 마치 한 아이가 새 장난감을 가지면 반 친구들 모두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중국도 중요한 변수예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기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첩보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울타리 너머로 끊임없이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이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도전에 대응하려면 저는 3가지 S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힘 스트렝트, 안정 스타빌리티, 그리고 스마트한 계획, 스마트 플래닝이에요. 먼저 군사력을 유지해야 해요. 충분한 병력, 함선, 전투기를 배치해서 우리가 동맹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두 번째로 동맹국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오해를 피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만큼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는 스마트한 계획이 필요해요. 국제협력도 정말 중요해요. 일본도 이 지역에서 중요한 친구예요. 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협력하면 훨씬 강해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슈퍼히어로 한 명보다는 팀으로 움직이는 히어로들이 더 강한 것처럼요. 하지만 군사적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역, 기술, 기후변화 대응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해야 해요. 이런 다양한 연결고리가 동맹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미국과 한국 기업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 양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교류들이 동맹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줘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어봐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될 때가 있어요. 북한의 무기 문제, 중국의 성장,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어요. 이 지역에서 형성된 강한 우정을 봐왔고 함께 노력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동맹국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강한 힘을 유지하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와 협력하기. 작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대응하기. 동맹국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돕되 다른 나라들을 자극하지 않기. 앞으로의 길이 항상 명확하진 않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미국, 한국,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첫 상색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야. 진정한 평화는 우정, 신뢰, 그리고 협력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야.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지금 그 말이 더욱 와닿아요. 제 사무실에서 펜타곤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동북아시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하게 돼요. 이 지역을 연구하고 국방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해온 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세 가지 큰 문제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 걱정되는 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최근 서울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위협 때문에 불안해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면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펜타곤에서 자문을 맡았을 때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려 한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마치 연쇄 반응처럼 퍼지면서 오히려 모든 나라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미군의 주둔 위치입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린 한반도 주둔 미군 배치도를 보면서 우리가 부대를 어디에 배치할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북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중국도 고려해야 해요. 이건 마치 체스를 두는 것과 비슷해요. 말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판을 살펴야 하거든요. 세 번째로 가장 걱정되는 건 중국의 첩보 활동이에요. 지난달 안보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면서 중국이 미군과 한국군 기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통적인 첩보 방식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사이버 기술 같은 새로운 방법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군사 기밀을 어떻게 지킬지 정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과 더 솔직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펜타곤에서 일할 때 동맹국과 솔직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했어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보호해 줄 거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동 군사훈련을 더 강화하고 지역 내 위협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으로 미군의 배치를 더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국방기획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병력 배치를 잘 조정하면 전력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일부 기지는 이동해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무기나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첩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사기지의 보안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 활동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문을 맡았을 때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도전 과제도 많지만 기회도 있다고 봐요.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마치 복잡한 퍼즐 같아요. 핵무기 문제, 군사 배치, 첩보 활동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전체가 안정되는 게 아니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동맹국들에게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 방식만 고집해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요즘 젊은 안보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이런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곤 해요.
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명확한 계획, 동맹국들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조급한 접근법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 지역의 안보 문제를 다루면서 저는 이런 교훈을 여러 번 되새겼어요. 전 마무리하면서 책상 위에 놓인 동북아시아 위성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지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그 변화를 갈등이 아닌 평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이 정책들을 신중하게 실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